대법원 2020년 8월 13일 선고 2018-236241 판결 사건명 죽음 반환 등 청구의 소 판시사항 1. 주주평등의 원칙적 의미 및 이를 위반한 약정의 효력 원칙적 무효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는 자에게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효력, 무효 및 이는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거나 신주 인수 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주주 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 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 인수 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 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 인수 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2. 갑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에 참여한 을 등과 그 투자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가 위 투자 계약이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을 등을 상대로 그들이 지급받은 수익금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 계약은 을 등의 주주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갑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인 을 등과 을 등이 투자하는 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투자금은 30일 후 반환하고 투자 원금에 관하여 소정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며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되는 주식 등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을 등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가 위 투자 계약이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을 등을 상대로 그들이 지급받은 수익금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 계약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갑 회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을 등에게 신주 인수 대금의 회수를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 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인데 을 등이 투자한 자금이 그 액수 그대로 신주 인수 대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을 등이 갑 회사의 주주가 된 이상 위 투자 계약이 을 등의 주주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투자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을 등이 주주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거나 신주 인수 계약과 별도로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8월 13일 선고 2019-249-312 판결 사건명 동의의사 표시 청구의 소 판시사항 1.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규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015조. 이는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재산 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때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판시사항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상속재산 분할 심판 확정 시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및 이때 제3자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의 소재,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판결요지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0년 8월 13일 선고 2019-300-361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판시사항 1. 법인이 장부에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 매출 누락액 또는 가공 비용액 상당의 법인 수익이 사회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매출 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회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이를 주장하는 자. 판결요지 1. 법인이 매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 누락액 또는 가공 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회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 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회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갑 주식회사가 수년간 일부 매출액을 매출 계정이 아닌 부채 계정에 계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사회 유출로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대표이사 을에 대한 상해로 소득 처분을 하여 을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추가로 신고 납부하였는데 그중 일부의 신고 납부일 이전에 이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모두 경과한 사안에서 위 일부 신고 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과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갑 주식회사가 수년간 일부 매출액을 매출 계정이 아닌 부채 계정에 계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사회 유출로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대표이사 을에 대한 상해로 소득 처분을 하여
을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추가로 신고 납부하였는데 그중 일부의 신고 납부일 이전에 이미 종합소득세의 부가제척기간 5년이 모두 경과한 사안에서 위 일부 신고 납부는 부가제척기간이 만료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로서 부가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가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8월 20일 선고 2017타 260636 판결 사건명 임대차 보증금 판시사항 1.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이 정비사업구역 내의 임차권자 등에게 계약 해지권은 물론 나아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1.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4조는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에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이 정비사업구역 내의 임차권자 등에게 계약 해지권은 물론 나아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정지되는 임차권자 등의 정당한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계약상 임대차 기간 등 권리 존속 기간의 예외로서 이러한 권리를 조기에 소멸시켜 원활한 정비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한편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계약의 기본 내용으로 하므로 민법 제618조, 구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상황 내지 이를 이용하는 형태의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임차권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판시사항 2.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임차인이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고시 이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고시 이전이라도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 의한 이주 절차가 개시되어 실제로 이주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 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위 조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임차인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고시 이전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2.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구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에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임차권자는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임대차 목적물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고시가 있다면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구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고시 이전이라도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 의한 이주 절차가 개시되어 실제로 이주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구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고시 이전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정비사업의 진행 단계와 정도, 임대차 계약의 목적과 내용, 정비사업으로 임차권이 제한을 받는 정도, 사업 시행자나 임대인 등 이해관계인이 보인 태도, 기타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년 8월 20일 선고 2018다 241410 241427 판결 사건명 공유물 분할 소유권 이전 등기 판시사항 1.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에 관하여 선고한 원심 판결의 주문에서 제1의 가항, 가목, 나목 부분 토지는 을의 소유로 다목 부분 토지는 갑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나항, 갑은 을로부터 가액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가목, 나목 부분 토지 중 갑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한 사안에서 원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과 나항은 효과면에서 서로 모순된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1.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에 관하여 선고한 원심 판결의 주문에서 제1의 가항, 가목, 나목 부분 토지는 을의 소유로, 다목 부분 토지는 갑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나항, 갑은 을로부터 가액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가목, 나목 부분 토지 중 갑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한 사안에서 원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은 형성 판결로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을은 가목, 나목 부분 토지에 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다목 부분 토지에 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을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가목, 나목 부분 토지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가목, 나목 부분 토지 중 갑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대한 의사표시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반면에 원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은 이행 판결로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을이 반대 의무인 가액보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만 가목, 나목 부분 토지 중 갑의 지분에 관하여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대한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향후 가목, 나목 부분 토지 중 갑의 지분에 관하여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과 향후 가목, 나목 부분 토지 중 갑의 지분에 관하여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는 원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은 효과면에서 서로 모순되므로 원심 판결에는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2.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등기 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료지 2.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 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 등기 명의인이거나 그 포괄 승계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 절차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0년 8월 20일 선고 2018다 249-148 판결 사건명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판시사항 1.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 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처분 결정은 이사 등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사 등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 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가처분 결정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직무 집행 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사 등의 임기 진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2. 과거의 법률 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2.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 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 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판시사항 3. 갑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을이 감사로 선임되었는데도 갑 회사가 감사 임용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자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를 제기할 당시는 물론 대법원이 을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환송 판결을 할 당시에도 을의 감사로서 임기가 남아 있었는데 환송 후 원심의 심리 도중 을의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 감사가 선임된 사안에서 종전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가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확인에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을의 청구를 부적법 각하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3. 갑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을이 감사로 선임되었는데도 갑 회사가 감사 임용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자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를 제기할 당시는 물론 대법원이 을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환송 판결을 할 당시에도 을의 감사로서 임기가 남아 있었는데 환송 후 원심의 심리 도중 을의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 감사가 선임된 사안에서 을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감사가 선임됨으로써 을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가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었으나 과거의 법률 관계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을에게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성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 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도 종전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가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의뢰 청구를 부적법 각하한 원심 판결에는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및 성명 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8월 20일 자 2019 534 결정 사건명 회생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 절차에서 회생 채권 추후 보완 신고 각하 결정에 대하여 특별 항고가 있어 대법원의 계속 중 회생 절차가 종결된 경우 위 특별 항고가 적법한지 여부. 소극 결정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회생 절차에서 회생 채권 추후 보완 신고 각하 결정에 대하여 특별 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 절차가 종결되면 특별 항고인으로서는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특별 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별 항고는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생법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위 제153조 제1항과 제153조 제2항이 준용하고 있는 제152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 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채무자 회생법 제283조 제1항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회생 절차가 종결하면 추후 보완 신고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회생 채권 신고 및 조사 절차 등 채무자 회생법이 정한 회생 절차에 의하여 회생 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20년 8월 20일 선고 2019 다 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사건명 임금 판시사항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에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 규칙과 단체 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3. 구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 근로에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료지 3. 구근로기준법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 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헌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 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4. 근로자가 소재기 당시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 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판결료지 4.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 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소제기 당시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 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제기 당시부터 청구한 법정수당 전부에 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판시사항 5.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료지 5. 노사 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 규정보다 신의 측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 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6.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 금액에 대하여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6.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 인정과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 금액에 대하여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년 8월 20일 선고 2019다 296-172, 296-189 판결 사건명 건물 명도, 인도, 손해배상 기 판시사항 학교 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 요지. 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791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 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 4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제4호 임대인이 위와 같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같은 조 제3항 한편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 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감옥의 금액인 5천만 원,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위 규칙 제3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 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 법인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는 구 상가 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년 8월 20일 선고
2019-301623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 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 제척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 제척 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제1호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 법률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 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탄루 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2.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2.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 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 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명의 위장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 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 사용 등과 같이 조세 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과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년 8월 20일 선고. 2020-221-020 판결. 사건명 관리비. 판시사항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대규모 점포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당해 대규모 점포의 운영 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상인들을 상대로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유통산업발전법 2012년 6월 1일 법률 제11461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밖에 대규모 점포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당해 대규모 점포의 운영, 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는 대규모 점포의 본래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7년 10월 31일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입점 상인에 대한 관리비 등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제12조의 3에 신설되어 2018년 5월 1일
시행, 적용되기 전까지의 사안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07년 12월 27일 법률 제8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시장 관리자로 지정될 경우 상업기반 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 개설자와 마찬가지로 점포의 상인들을 상대로 이러한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판시사항 2.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시장 관리자로 지정되었고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마친 갑 주식회사의 시장관리 운영 규정에서 시장관리 운영 업무를 을 상인회가 수행하며 을 상인회 산하 상가 상인회, 지회가 업무 중 일부를 위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이에 을 상인회의 지회인 병 운영회가 상간의 점포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 징수해 왔는데 병 운영회로부터 탈퇴한 상인인 정 등이 관리비 중 운영회 회비 항목에 대하여는 납부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사안에서 병 운영회는 상간의 점포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권한이 있고 운영회 회비는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 제67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고 구 유통산업발전법 2012년 6월 1일 법률 제114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마친 갑 주식회사의 시장관리 운영 규정에서 시장관리 운영 업무를 을 상인회가 수행하며 을 상인회 산하 상가 상인회, 지회가 업무 중 일부를 위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이에 을 상인회의 지회인 병 운영회가 상간의 점포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 징수해 왔는데 병 운영회로부터 탈퇴한 상인인 정 등이 관리비 중 운영회 회비 항목에 대하여는 납부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사안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입점 상인에 대한 관리비 등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 시행된 2018년 5월 1일 이전까지는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설자 내지 구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서 2018년 5월 1일부터는 구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서 각 회사는 시장 내 각 점포의 상인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각 회사가 내부 규정을 통하여 관리비에 부과 징수를 포함한 관리 업무를 을 상인회 내지 그 지회인 각 상가 상인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병 운영회는 위임받은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간의 점포 상인들로부터 그러한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즉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권한이 있으며 운영회 회비는 대부분 병 운영회가 단체로서 운영됨에 따라 소요되는 직원 급여나 회장 활동비 등의 경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병 운영회 자체의 운영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의 전체적인 운영 관리나 상가의 사용, 보전, 관리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8월 20일 선고 2020타 27356 판결 사건명 채무 부존재 확인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 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 적극 및 그 해석 방법. 판결 요지 1.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설정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 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그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설정자의 관계, 근저당권 설정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판시사항 2. 갑이 부친 을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을이 사망한 후 매도하려 하였으나 을의 형제인 병 등이 위 부동산은 을이 그 부모인 정 등을 모시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그 처분을 반대하자 갑이 정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병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주었는데 위 약정금 채권이 근저당권자인 병에게 귀속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합의서의 문헌 및 작성 경위에 비추어 갑은 정에 대하여 약정금 채무를 부담할 뿐이고 정의 갑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병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갑이 부친 을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을이 사망한 후 매도하려 하였으나 을의 형제인 병 등이 위 부동산은 을이 그 부모인 정 등을 모시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그 처분을 반대하자 갑이 정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병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주었는데 위 약정금 채권이 근저당권자인 병에게 귀속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합의서의 문헌 및 작성 경위에 비추어 근저당권 설정자인 갑은 정에 대하여 약정금 채무를 부담할 뿐이고 정의 갑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채권 양도나 그 밖의 사정으로 근저당권자인 병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